무주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어려우니까 모든 분들이 계좌를 열어보기도 싫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경 너무 많이 써서 건강도 해치고 뭐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고 계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보는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슬기롭게 빠져나가는 그런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또 단풍 든 때고,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오시게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밖에, 또 지방에 계신 분들,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오. 지난번에도 막 새벽차 타고 새벽 열차 타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제 제가 우리 팀들한테 조금 늦춰보자, 시간을 뒤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뭐 멀리 오시면 힘드시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오늘 뭐 도움이 되는 거를 좀 뭐 하나는 건져 가셔야지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뭐 서로 인사하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예. 우리 시장이 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냥 내리받고 이러니까 야, 이거 시장 끝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다가 어젯밤에 또 미국 시장이 거의 뭐 이제 차이는 있지만 3%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또 여러분 생각이 어떠셨어요? 오면서 아닌가 봐, 또 이런 생각 드시죠.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미국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주로 이제 뭘만 신경 쓰냐면, 야, 나스닥이 몇 % 올랐어? 이것만 이제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뭐 나스닥이 2.87% 올랐어. 이야, 이거 다시 가나 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저께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다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3개월물, 3개월 국채. 이 3개월 국채가 뭐냐면 지금 자금 시장의 코스트예요. 왜냐하면 3개월 만기 되는 거니까 굉장히 짧은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이거를 자금 코스트에 그 3개월짜리 채권의 레이트로 돈을 빌려다 길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게 대출을 해주는 금리가 높아야 얘네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마진이.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3개월물이 4.087, 그리고 10년물이 4.012 이렇게 됐어요. 그럼 10년물이 더 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비교하던 2년 만기하고 10년 만기가 거꾸로 되니까 원래 10년 만기가 높아야죠. 당연히 높아야죠, 장기물이. 근데 그게 거꾸로 되니까 이게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다 이러면서 걱정했잖아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3개월물이에요. 근데 3개월물하고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 3개월물이 거꾸로 된 건 1960년 이래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6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랬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가 빠졌어야지. 주가가 왜 오르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는 항상 투기 세력이 있으니까, 투기 세력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투기 세력이 더 많으니까 걔네들이 치고받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이 치고받기 되게 좋아요. 미래를 정확하게 어느 쪽이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뭐 요러면 어떤 그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나오면 또 이랬다가 또
또 달라지면 또 이랬다가 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뭐 개인 소비 그 지수 같은 거는 그냥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뭐 그렇게 야 이게 뭐 대단하다 영향을 준다 이럴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을 고용했었을 때 거기다가 지불하는 비용, 요것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중요한데 잘 안 봐요. 개인 소비 지수만 자꾸 보지 이걸 잘 안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전분기에 1.3이었다가 1.2로 좀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부터 돈 없는 사람이 빚으로 사는 게 늘어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3번 연속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연준은 CPI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만 보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안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빚으로 살기 시작하는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모든 초점이 금리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시장은 금리에 맞춰져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야, 연준의 파월이 얼마 올릴 건데, 이번 달에 75bp, 12월엔 50bp, 이게 지금 제일 우세해요. 그러니까 75 올릴 때보다 낮아진다.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장이 충격을 먹을 때는 언제냐면, 경기 후퇴가 오면서 경기 후퇴에 의해서 시장이 충격을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 후퇴가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네가 계속해서 강하게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말 안 들었어요. 그게 우리랑 좀 달라요. 뭐 대통령이 뭐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여는 총재가 그렇게 한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잘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 이제 그 닉슨 대통령 때 그런 적은 있지만 그 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 그래서 성급하게 금리를 우리가 요즘 그 바라고 얘기하는 스텝다운, 만약에 그걸 어설프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거 인플레이션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텝다운을 했어요. 금리를. 그러면 금리의 최종 목표치가 높아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인플레를 콱콱 눌러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죽겠어요. 니네 계속 그러면 우리 죽어. 이러니까 이거를 늦춰주잖아요. 그러면 그 도달치로 가야 되는 금리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된 거 아닙니까? 거의 한 6조 달러가 공급이 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 돼요. 미국이. 줄여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이거 갖고는 택도 없고, 그리고 그 950억 달러씩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거 한다 그래도 6조 늘어난 것 중에서 한 3조만 줄인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계산만 해도 3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 2%는 안 올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그게 1년 후에, 그러니까 연간 대비 2%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지나면 기저 효과라고 그래서 이게 쫓아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오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흔히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12월까지 올리고 내년 1, 4분기 때는 금리를 다시 낮출 거다.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상당히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한쪽에서는 그동안에 강하게 잡아챘던 금리 인상 충격이 실제 지표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 시장에는 황소하고 곰하고 있잖아요. 올랐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떨어졌으면 좋으니까 뭐 우리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다 올랐으면 좋은 분들이지만 그렇게 두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계속해서 오늘은 내가 유리했어, 또 일주일 후엔 내가 유리했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기서 바닥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장이 돌아서서 간다 그래도 우리가 2년 전에 봤던 그런 화려한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투자하던 방법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지금이 바닥이냐, 바닥이 맞냐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지만 한번 뭐 따져보죠. 그 다음에는 바닥 탈출 신호가 도대체 뭐냐, 뭐 어떻게 돼야 이게 바닥에 탈출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번엔 얼마나 오르냐를 대충 알아야 내가 뭐 원금 복구가 될 건지 뭐 무슨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전략을.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닥을 치고 오른다면 그때 뭘 사냐, 응? 그때도 BBIG냐, 뭘 사야 되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골치 많이 아픈 대표적인 몇몇 종목, 이거는 어떻게 보나,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종목 진단은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여러분하고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우리가 이제 화려하게 움직였던 3,300까지 갔었잖아요, 월봉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저기에 이제 그 횡선을 하나 거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다 각각이에요. 어디까지 빠진다 뭐 하는 거는. 근데 그 직전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팬데믹 때문에 그냥 급격하게 떨어진 거 말고, 그 팬데믹 있는 데를 그냥 싹 잘라버리고 그냥 연결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선까지는 밀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밀려 내려가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은 이제 그거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쁘게 보는 분은 1800 간다,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올라간다, 좋은 얘기 먼저 하죠. 올라간다, 아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1, 4분기에는 25bp 내지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 그 금리를. 그렇게 되면 이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좀 경기도 좀 풀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선행하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간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를 봤을 때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강력하게 더 이상 못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간다. 근데 더 빠진다 하는 얘기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금리 갖고 그러지만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시장이 더 빠진다. 그때는 지금 오는 파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연준이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에 연준이 25p를 올리거나 아니면 안 올린다고 가정을 해도 연준이 그때부터 그 금리를 계속 고정화시키고 얼마 동안을 끌고 가면서 지켜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교묘하게 이제 강달러까지 끼어들어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이제 환율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때는 어떤 때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딴 거는 아무것도 아니, 그냥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 파장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느닷없이 뭐 이게 세계 자유화 무역에서도 그런 거에서 갑자기 미국 위주로 확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때는 막 말로 하면서 뭐 위대한 아메리카 막 이랬는데 이 양반은 가만히 있으면서 엄청나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때리기 위한 건데,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공급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밉든 좋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을 전부 봉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11월 8일 날 중간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게 나가야 돼요. 중국 이제 진짜 막말로 그래도 돼. 지구상에서 중국인을 없애겠어. 막 이래도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이건 선거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공급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잘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연준은 미국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강달러가 되고,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우리나 이제 다른 나라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즈 트러스 그 영국 총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했다가 44일 만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유동성 확대 같은 무슨 감세 정책 이상한 얘기 하다가 파운드화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영국 채권 금리가 튀니까, 채권 금리가 튀면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연준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민연금 뭐 이런 데가 거의 장기채 가지고 있거든요. 걔네가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야, 이 사람 뭐야?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미국이 자꾸 다른 나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예요. 이제 강달러니까. 미국은 좋아요. 왜? 달러가 강하니까 싸게 사오잖아요. 수입해서 미국은 소비 위주의 국가니까 싸게 사오잖아요. 싸게 사오니까 미국은 신난 거죠. 미국 국민이요, 위대하다. 위대한 국민이니까 니네들은 외국에서 싸게 수입해서 그거 가지고 잘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득표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는데요. 근데 뭐 어찌됐건
그 정치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런 강달러를 가지고, 근데 이 강달러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외환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주 통화하면 중간 선거 끝나면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도 달러 이게 1440 몇 원 막 가다가 이게 툭 떨어졌잖아요, 한번. 그래서 지금 20원대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시지만 중국하고 일본은 긴축을 안 해요. 아시지만 긴축 안 하고 지금 걔는 오히려 유동성을 푸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달러 대비해서 막 최고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엔도 막 150엔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 빼고 중국하고 일본이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채권 시장,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네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딱 눈치챈 거야. 이게 계속해서 환율이 이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영국은 깜짝 놀래갖고 미국 말 잘 되겠습니다 이러고 총리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됐는데, 근데 이 중국하고 일본 얘네는 좀 아닌데. 그래서 자넷 옐렌 장관이 미리 선수를 딱 친 거예요. 채권 시장의 유동성의 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립서비스를 한 거죠. 그 얘기 뭐냐, 채권 시장 계속 이러면 재무부가 나설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난 주말에 두 국가가 미국 채권을 냈다 때려버리니까 달러 인덱스가 휙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달러 이것도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최고에서는 조금 돼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달러가 환율이 가라앉는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나쁘게 보는 분들은 1800까지 밀린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백날 얘기해도 다 헛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한세구가 그러는데 2000까지 빠질 수도 있대.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진짜 빠져야지. 누가 그러는데 1800 간대. 이거 다 헛소리예요. 우리는 개인 투자가는 여기서 뭘 정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항상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면 무서워서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뭐냐? 그럼 내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이제 생각해 보죠. 첫째, 바닥은 쳤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일 건지, 한 2000까지 빠지지 않겠어? 이렇게 보던지, 아니야 1800까지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보던지, 그거를 이제 정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2000을 만약에 중간에 있는 2000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3300부터 여기까지 밀려오면서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빠져봤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더 아프죠. 처음보다 더 힘들고 더 무섭고, 이제 그것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거 저거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장이 회복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한 10% 더 밀려봤자 그냥 여태 매맞다가 한 대 더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렵게 만든 돈이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볼래, 이렇게 정하든지, 이게 이제 각자가 정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돼요. 이건 다 개인이 정하는, 각자 개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낸 게 뭐냐, 제가 일반 투자가분들을 이렇게 뵈면 상당 부분 물려 있어요, 주식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돈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주가가 그냥 가버리면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얘 오르잖아. 이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올라가면 배 아프지만, 있으니까 얘가 리커버 되니까 그렇게 속쓰리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한 번 더 덜컹하면서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가 맞으면 이거는 그때 쓰자.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가 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야 이제 바닥 쳤대 가자. 내 유튜브 보니까 누가 나와서 그러는데 바닥 쳤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끔찍하게 물려있는데 못해요. 그러다가 진짜 더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전략은 그런 거를 대비하는 거를 많이 세우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한 2,000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1,800은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가만 계시라. 지금 뭘 자꾸 하시려고 하시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뭐 월요일날 이제 제 얘기 맞을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이제 1% 이상 떡국 올라붙을 거예요. 코스피가. 그러면 야 이거 이제 사야 돼? 가나보다 막 이럴 게 아니라 나는 올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사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올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런 시점에서는 훨씬 맞는 마음가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이 바닥이냐 해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박스권 안에 들어간 것 같다. 근데 박스권에서 지금 자꾸 상단을 가고 있는데 큰 의미로 보면 박스권은 맞아요. 근데 2,350 그 정도 이번에 이제 가면 그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왜 저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래프를 볼 때 이게 뭐예요? 5일선. 그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5일선이 뭐예요? 생명선. 그래서 5일선 깨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생명선 5일선 깨지면 죽어요? 아니, 5일선을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투자가는 5일선 깨지면 분할 매도, 일부만 이익 실현. 이거를 정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막 정해놓고 안 지키면 안 정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야 돼요. 근데 요게 20일이고 5일 20일. 얘는 뭐예요? 얘는 10일. 근데 일반 투자가분들이 저 10일을 되게 그냥 이상하게, 10일이 뭐예요? 2주 아니에요. 2주 동안 평균 아니에요. 저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시장의 파동선이에요.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동선이 옆으로 눕거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 파동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아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요 그러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뭐 좋다 이래갖고 왁 올랐어요.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이슈라 금방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못 파는 거예요. 그때 뭘 봐야 돼요? 파동선을 봐야 돼요. 파동선이 비실거리면 이 파동 끝났네. 이번 장 끝났네. 그러니까 이번 장이라는 게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이슈 갖고 움직인 거 이제 접네, 조금 쉬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자, 5일 위에 있죠. 그러니까 5일 위에 있죠. 10일 있죠. 20일 있죠.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정배열로 이렇게 가려고, 물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위에 있지만 정배열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배열. 네? 만약에 이런 정배열인데 여기서 샀다, 그럼 저기까지는 최소한 먹잖아요, 한 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데, 그러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 그게. 파동선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더 갈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죠? 제가 끝날 때, 근데 이번에 이건 조금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빠졌지만, 그건 딴 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빠졌지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주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저 파동선이 굉장히 강하게 쓰면,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안 팔고. 그거는 우리가 뭐 미리 정해서 막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시장을 예견해서 막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런 원칙을 안 정해놓고 있으면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요일날 반도체 빠지니까 냈다 때렸어요. 근데 월요일날 또 코스피 1% 이상 딱 올라붙으면 괜히 팔았네, 다시 사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매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금요일날 반도체를 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어떻게 아냐? 좀 파동선 보면 되죠. 저게 살아있으면 조금 더 있어도 되는 거고, 저게 죽으면 그건 팔아야죠. 20일이 깨진다, 그럼 팔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신앙으로 말하면 간증 같은 거 하는 분이 있잖아요. 나 15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는데 돈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사서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로또 맞았어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게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우량주를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돈을 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훌륭한 사람 되죠.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만약에 저런 정리해야 될 그런 그 맥점을 자꾸 놓치기 시작을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게 뭐예요? 계좌가 주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힘들면 힘들수록 실수할 확률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주 저게 왜 올랐어요? 저게 여러분 뭐라고 보세요? 저 파동선도 그렇고 저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연준이 스텝다운 할 것 같다고 지금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쟤네들이 75, 75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75, 50 한데 그거잖아요. 지금 그 힘으로 저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봉우리가 얼마나 끌고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냥 우리는 저걸 매일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원칙에 따라서 행동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라는, 지금 시장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실제적인 경기 침체가 와갖고 진짜 지표들이 혹독하게 나오면 시장이 이제 충격 먹어요.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충격이겠죠. 이거랑은 조금 다른 충격이겠지만, 그때는 또 뭐, 그때대로 또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매일 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저런 얘기를 막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거의 끝에
하는 얘기, 내일 미국이 좀 올랐으면 참 좋겠네요. 이 얘기는 오를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 미국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럴 것 같다 하는 얘기고, 이번 주말까지는 그냥 상승세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는 좀 편하게 이거를 봐도 될 것 같은 장이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반도체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게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뭐 한 2000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또 무슨 근거냐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사람들이 안 쓰는데 저는 이제 자주 보는 건데,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HTS 찾으면 매일 보실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잘 맞아요. 진짜 바닥이 오려면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30% 미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거 보세요. 최근에 여기서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딱 죽었다가 장이 요새 조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그 녹색이 신용잔고예요. 신용잔고가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한 차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00까지 갔다 오는 그런 장이 늘 있는 장이 아니잖아요. 큰 거 한번 들었다가 탁 나서 바닥이 되려면 신용잔고 비율이 30% 뭐에? 고객 예탁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지금 계속 줄었어요. 줄었는데 갑자기 요새 며칠 반짝하니까 신용이 따라 늘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다시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뭐냐면, 시장에서는 제일 약한 매물이 신용 매물이잖아요. 빚내서 산 거니까. 걔가 털려야 돼요. 걔가 안 털리면 시장이 잘 못 가요. 그래서 항상 기준점으로 저게 30%가 큰 바닥이 형성될 때마다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융자 잔고가 30% 밑으로 떨어졌다가 바닥을 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런 이제 수급 메커니즘에서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본격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잘 모르면,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역수지하고 우리 시장하고를 그냥 보시라. 근데 요새 여러분 아시죠? 무역수지 나쁜 거. 네? 무역수지가 나쁜데 주가가 빵빵 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역으로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역수지가 좋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본주의에서 국부의 획득 이렇게 얘기하죠. 국부의 획득.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외에 가서 건설을 해서 갖고 오던, 네옴시티에 가서 갖고 오던, 뭐 하던, 원전을 수출하건 뭐 무기를 팔건, 하여튼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제 그 들어온 돈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의 목표 중에 하나지만 잘 안 되지만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 그 분배의 대상이 국민 아니에요. 국민. 그게 국부가 획득돼야 분배를 할 텐데, 무역 적자가 나면 분배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각자가 돈이 없어요. 각자가 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국민 각자가.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 세력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금리가 저러니까 증권시장에서 돈 빼갖고 은행으로 가죠.
이제 이딴 거 제가 설명해 드리면 나 채권 산다 이러고 막 채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경기 침체의 본격화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인다. 또 하나는 자금 경색. 요새 뭐 경제신문 기자들도 그냥 막 써요. 무슨 현대 산업개발이 뭐 자기 내부 자금으로 그 둔촌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그거 차원 발행하는 거 자기네 내부 금액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기사 쓰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그 기사를 어떻게 보면 아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풀어가지고 자금시장이 이제 좀 풀리나 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말로 개뿔 풀리긴 무슨 뭐가 풀려요. 지금 PF 20%에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현대산업개발이 무슨 돈이 있어요. 광주에 아파트 무너진 거 그거 다시 줘줘야죠. 아시아나 그거 인수한다 그러다 그거 재판 걸려있죠. 근데 무슨 내부 자금이 1,700억씩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 해결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지난번에 그 둔촌 그게 7,000억이 차원 발행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개 시공사 롯데까지 현대, 대우, 현산, 롯데 이렇게 4군데가 시공사가 그거 갚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도 갚으려면 아니 건설회사가 전화하고 사람밖에 없는 데인데 어디서 돈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동화를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그 돈을 또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딴 데랑 하고 나머지 회사는 또 딴 데랑 하고 그랬어요. 주관사 증권회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증권회사 가서 그것만 취재해갖고 그렇게 쓴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금시장은 아직도 빵빵하다. 어렵다. 그런데 그 지난 주말경에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법상 한국은행이 야 니네 그거 유동화 채권 가져와 우리가 사줄게 이거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은행보증채 그거를 어떻게 해요? RP가 뭡니까? 환매조건부. 그러니까 니네 그 채권 가져와. 근데 나중에 이거 다시 사가는 거야. 그게 그 얘기지만 어쨌든 한은이 돈을 풀어줬어요. 16조. 그럼 이쪽에 50조 플러스 알파로 해결된다며 이 16조는 또 뭔데? 안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시장이라는 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텐션이 걸리면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발 이거 좀 안 터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연준 강경정책 이거 아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5 플러스 50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아마 이제 그 다음 달 초에 연준이 올리고 나면 제롬 파월이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쪽에서 서로 이거는 나한테 유리한 거야? 막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파월의 이 말은 이런 걸 의미해.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막 각기 달리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냥 파월 의장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니까. 연준 의장이 거기서 그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해석을 사람들이 달리 할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동성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시장을 좀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시장을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 환율 동향, 채권 금리, 인플레이션 수치 이랬는데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뭐 하나만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기서
딴 거는 다 없애고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지만 없애고 우린 채권금리만 보자.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시장을 제 경험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그럼 언제가 저점이냐면 이제 퀀트 분석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퀀트 분석하고 뭐 그거 뭐죠? 계절 효과. 그래서 원래 주식시장에서 그 11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가 끝나면 주식을 사자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할로윈 데이 맞죠? 네, 저희 손주들도 보니까 뭐 이상한 거 쓰고 막 다니던데 그게 끝나면 주식을 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계절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주식을 사갖고 한 4, 5월에 팔면 늘 먹었어요. 늘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중간에 배당도 먹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 했다가 리커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시장에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해오고 했었어요. 근데 제 얘기는 이번엔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왜 다르냐면 그냥 일반적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나서 인류 역사상 저렇게 돈을 푼 적이 없는데 저렇게 돈을 풀다가 지금 그거를 그냥 강제로 즙짜듯이 해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퀀트 분석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계절적 효과를 좋아하는 거를 맞춰서 야 11월에는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1월이 맞을 수도 있죠. 있지만 그렇게 카렌더 베이스로 이 시장을 보지 말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로 하냐? 상황으로 따지자 이게. 상황. 그 상황이 되면 언제건 11월이건 12월이건 1월이건 2월이건 그 상황이 되면 그때 사자 하는 게 제 얘기예요. 이번엔 다른. 그게 뭐냐? 저 밑에 왼쪽 하단에서는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와 US 10-year 이게 뭐냐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이렇게 티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지면 그 같아지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좋게 보자. 그러면 그때 시장이 뭐 2000이 갔건 1800이 갔건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 상황이 오면 아 이제 몸풀 때가 됐네 이렇게 봐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으로 이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잘 맞기 때문에 막 개인 투자가 맨날 이거 뭐 저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결하게 저거랑 다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질문지에 질문해 주셨었어요. 제가 이제 질문지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기준금리하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같아지면 그게 바닥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개월 이거 뭐예요? 단기 금리예요. 지금 내가 돈을 빌려갖고 오려면 3개월짜리 야 지금 나 돈 빌려 3개월 후에 갚을게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실제 금리잖아요. 근데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는 뭐냐면 이게 경기를 나타내는 금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린다는 건 뭐냐면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빨간 거는 며칠 있다가 연준이 올리면 이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그 다음에 이 빨간 꺾은 선은 뭐예요? 10년 만기 채권 금리예요. 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옛날에 금리 이렇게 기준금리 바닥길 때 여기 편차가 많이 났죠?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점점 해서 이게 좁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준금리는 매일 발표하는 게 아니라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발표하는 거니까 얘는 계단식으로 가지만 만약에 이것도 매일 발표한다면 뭐 얘랑 비슷하면서 이렇게 폭을 좁히겠죠. 그러겠지만 지금 저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저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저기 단 거네. 그죠? 아닐 거예요. 10년 만기가 오를 거란 말이에요. 오를 거예요. 연준이 올리면 쟤도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편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편차는.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경기를 나타내는 자금 코스트인데 아니 연준이 같아졌는데 그 다음에 왜 금리를 더 올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아졌는데 뭘 올려요? 더 올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기본은 거기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만기가 경기를 나타내는 자금 코스트인데 그 자금 코스트가 연준은 기준금리랑 같아졌는데 그 다음에 연준이 더 올려요? 뭐하러 올려요? 경기 침체만 더 일어나게? 안 올릴 거란 말입니다. 걔네들이 거기까지 가려고 지금 근데 그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죽는단 말이에요. 놀라웠게도. 그쯤 가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은 뭐 2% 연준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이면 인류가 발전을 못해요.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야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일어난다는 건 경기가 활성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10년 채권 금리랑 연준 기준 금리가 같아지는 순간 우린 할 일 다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주식시장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료를 이제 찾아보시면 S&P 500하고 연준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같아졌을 때하고 기가 막히게 저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뭐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말자. 그러니까 저것만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모든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VI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단기적으로 VIX가 올라가면 이제 뭐 공포지수가 올라가니까 주가 빠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유동성을 확 늘렸다가 축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그널이 저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가는 저것만 신경 쓰셔도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우리랑 싸우는 사람들은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우리랑 달라요. 처음부터 달라요,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면 걔네들보다 더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식대로 해야 돼요. 우리 식대로. 그러니까 걔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이렇게 보면 오늘은 기관이 싸움을 먼저 거나 외국인이 먼저 거나 이러면 파생해서 선물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한쪽에서. 그러면 한쪽에서는 할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사재겠다는 데까지 막 밀면서 파니까. 그러면 선물을 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현물을 팔아야죠. 해지를 걸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들 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걔네들을 이겨요? 이길 수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금요일 날 반도체 그렇게 되면서 그거 푹 쳐놓은 애들 지금
진짜 우리말로 똥줄 탈 거예요. 월요일날 저거 돌아가니까 저거 어떡하지? 네. 걔네 이제 쉴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 머리 깨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장 안 열리면 그냥 안 보고 쉬자 이랬는데 못 쉬어요. 못 쉰다고요. 그 여러분들 슬콘생 보세요. 여긴 다 보시네. 그 뭐 주식 투자하고 관계 없는 건데 사실은 그게 제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아마추어잖아요. 근데 그게 연습 시간도 없고 요새는 막 신청곡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토요일 날 연습을 해서 일요일 날 녹음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막 시스템을 무지 좋은 거를 갖고 있으면 제가 한 10번 불어가지고 가수들 녹음하듯이 잘된 부분만 이렇게 토막쳐서 딱 넣으면 한 곡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4분짜리를 막 불다가 3분 55초에 틱 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게 제가 취미생활로 정한 거니까 다행히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그런 색소폰 배우는 분보다는 빨리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학교 다닐 때 노래를 했잖아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악보를 빨리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뭐 연습 안 하고는 뭐 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제가 새벽에 미국 시장 올려놓고 짐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주에 연습할 연습곡을 귀에다 꽂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듣는 수밖에 없죠. 이 말씀 왜 드리냐?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주식 투자도 계속 그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했을 때만 이렇게 그거는 안 되고 이런 거를 제가 하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하실 일이 생긴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3개월 만기, 2년 만기, 10년 만기 얘네 레이트가 어떻게 돌아가지? 이걸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린이가 아니라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거의 이제 증권사 직원 뺨치게 이제 도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래서 저도 이거 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지만 여의도 다락방이라고 있죠. 여의도 다락방. 여의도 구세주. 근데 구세주는 그 다락방 안에 있는 프로인데 그 진행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미 홍춘옥 박사는 나갔고 연불리하고는 끝냈고 남석관 회장하고도 끝냈고 근데 그거 막 2시간 반 이렇게 녹화하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힘들죠. 힘든데 저도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취지가 구세주라는 게 지금 막 이렇게 손해나고 한 분들을 구해드리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하겠다. 물론 공짜는 아닌데 아주 조금 줘요. 휘발유값 정도 줘요. 그래도 돈보다도 저는 나이 먹었는데 자꾸 찾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그래서 그 여의도 다락방도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분들 붙들고 다 후배니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쉽게 어렵게 얘기하고 이상한 경제용어 쓰지 마. 쉽게 얘기해. 계속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시간 있을 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거 이후에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오르냐 이번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가 바닥이냐? 그걸 카렌더 베이스로 잡지 말자. 이건 우리가 이제 정했어요. 그럼 뭐냐? 연준의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같아질 때 몸풀기 시작한다. 이제 되나봐. 이렇게 한다.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러 들어가면 이번에 어디까지 갈 건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마냥 간다고 있다가 또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800을 보는 거예요. 저 빨간 선 보는 게 제가 보는 자리예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 뭐 더 갈 수도 있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그런 상황이 돼서 가면 지금 저기 평평하게 옆으로 갔던 부분에 이 거래량이 실려 있어요. 저기는 넘겨야 돼. 저걸 못 넘기면 이건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저거는 깰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애들이 버티고 있어요. 저거를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 정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다는 소재 갖고는 저기는 못 넘어요. 저 그렇게 보는 거죠. 저걸 넘으려면 다른 무슨 동력이 있어야 돼요. 뭐 갑자기 푸틴이 죽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이 갑자기 딱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조선도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는데 이제 조심하자. 조선을 조심하자. 북조선이 아니라. 여러분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 시장 아시죠? 그거 가끔씩 체크해 보세요. 지금 무지 내렸어요. 왜냐? 유럽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 비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왜 막 못하냐?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고 있는 거. 두 번째, 독일이 슬슬 미국한테 덤비기 시작했어요. 야, 옛날에 그냥 러시아에서 관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니네 왜 난리 쳐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냐. 그러니까 뭐 니네가 무슨 유럽의 가스 가격을 얼마로 정해갖고 그 기금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돈을 내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내잖아. 그건 계산 하나만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데, 아니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 야당에서는 막 데모하고 그래요 지금. 우린 보도 안 해요. 근데 막 데모하고 그래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면 되지 왜 그래야 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LNG 운반선. 그러니까 유럽은 러시아에서 가스로 천연가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LNG를 사왔잖아요. 가스를 사왔잖아요. 배에 싣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택이니 어디니 그 터미널이 가스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부리면서 저장하는 게 우리나라는 무지 잘 돼 있어요. 유럽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파이프 틀면 나오는데 그걸 왜 해냐고 여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터미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유럽 근방에 LNG 그 운반선이 60여 척이 떠다니고 있어요. 왜? 자기 차례 기다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위기가 오기 때문에 LNG 선이 무지 많이 필요하다? LNG 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터미널이 필요한 거예요. 못 내리고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선박업자가 60척이 떠다니고 있는데, 야, LNG 부족하니까 우리 계속 발주를 할 거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러면 아까 발주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터미널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쭉쭉 빠질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결되면 이제는 러시아한테 당했기 때문에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에 당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온다는 거예요. 가스를. 그럴까요? 정말? 옆집에 놔두고? 싸우면 누가 이기든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나면 다시 이면 되는 거지. 있는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지금 그 파이프라인을 파괴시켜서 가스 세게 누가 했냐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러시아가 한 거야, 미국이 한 거야, 뭐 말이 많아요.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조사 중이니까 덴마크하고 조사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대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전도 여러분, 원전 마피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전 마피아.
그게 뭐예요? 문재인 옆에서 문재인이 저 원전 마피아 저것들 없애. 그리고 원전 하지 마. 이럴 때 그 마피아 그게 아니에요. 원전은 쉽게 얘기하면 원전을 어떤 회사에 어떤 나라에 원전 기술을 해서 그거를 수주를 하게 하면 그걸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에이전시가. 걔네들이 얼마를 가져가요. 이거 국제적인 애들. 네. 걔네들이 예를 들면 그 일이 되게 하는 뭐 메이킹 피라고 그럴지 파인더스 피라고 그럴지 하여튼 그런 걸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걸 지어야 되잖아요. 지는데 이게 한두 번 넣는 게 아니에요. 원전이라는 게. 그리고 원전이 달랑 한 기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기를 짓잖아요.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원전을 하는 나라가 예를 들면 폴란드가 야 우리 돈 여기 있어. 이 10조 줄게 원전 지어줘. 이럴까요? 아니죠. 야 니네가 줘. 니네가 BOT로 짓고선 몇십 년에 이렇게 해서 가져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애들이 뭐냐? 세계적인 금융을 알선하는 애들이 또 나타나요. 그 돈, 그 10조, 20조 되는 원전 건설비를 연결해주고 걔네가 또 피 받아가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잘라. 이제 계속 그거 잘라가요. 그런데 그걸 줘놓고 BOT 끝날 때 되면 원전이 노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그린 에너지에 속하니 뭐 위장 그린 에너지니 이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워낙 다급한 데다가 한국이 치고 나가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시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드디어 이제 폴란드를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한미 원전 동맹을 하네 어쩌네 뭐 와갖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어라고 가서 현 정부도 그 폴란드에 여러 가지로 진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해놓으니까 쭉 보고 있다가 야 그거 니네 기술 아니야? 이러고 제소하고 낼름 가져갔어요. 담당 장관은 아주 신나갖고 어제 인터뷰하대요. CNN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처음에 빵 하지만 그거를 계속 할 건지는 한쪽으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주식을 처음부터 원전형이 그거 안 돼 이러면 주식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같이 미쳐야 돼요. 같이 미치다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안 미치면 기회를 놓쳐.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원전 관련주 하면 막 어중이 떠중이 막 뛰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주저앉을 때마다 축소시켜. 핵심으로. 핵심. 리딩 컴퍼니로. 그러다가 이거 좀 이상해? 원전도 계속 빠지다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내야 돼요. 그때부터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돈이 돼? 정말 돈이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처음에 무슨 뭐 새로운 뭐가 나왔어요. 뭐 메타버스. 야, 메타버스가 뭐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메타버스 그러면 메타버스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찾아서 그러다 이게 한번 탁 해서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오일 깨져. 오일선이 무너져. 그러면 일부 팔아. 추세선 꺾여. 그럼 놔. 20선이 깨져. 뒤도 보지 말고 다 팔아.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돈이 안 되네. 그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저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백만개미 보시니까 이번에 그런 그 기준금리하고 10년 국채금리가 같아져서 저게 상승을 하면 한 2,800까지 이제 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를 뚫는 거는
그때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때 이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우리 바람대로 뭐 전쟁이 끝나다든지 뭐 새로운 게 또 나오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기에는 그렇다. 근데 그러면 이제 2,800원 알겠고, 근데 뭘 사? 이제 또 있잖아요. 뭐가 좋은 거야? 간단해요. 여러분 요새 2차 전지가 왜 첫 번째, 지금 돈 벌고 있냐? 이거 제가 자주 쓰는, 그냥 이 회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너 지금 돈 벌고 있어? 이거 뭐 봐야 돼요? 스테이트먼트 봐야 되잖아요. 얘네 수익 나나? 실적이 좋은가? 그러니까 실적 없이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는 아까 얘기대로 그냥 같이 미쳤다 먼저 정신 차리면 되는 거고, 진짜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게 뭐예요? 성장성. 이쪽이 성장성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이 2차 전지 얘기니까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거 뭐 경기도 침체되고 어렵다는데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그렇게 사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를 안 살까봐 어떻게 해요? 유럽은 202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안 판대잖아요. 그럼 걸어다녀요? 중고차만 골라다녀요. 또 한 가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제가 일론 머스크를 유심히 보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 전기차가 전기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고정관념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막 파워 플랜테이션, 그러니까 발전을 큰 데서 해서 이거를 막 송전해서 막 보내고 이런 데만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막 이렇게 자동차 돌아다니잖아요. 얘가 다 발전소야. 얘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돌아다녀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저장장치가 돼야지. 에너지 꽉 해서 그거 갖고 자동차만 굴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생각이 뭐예요? 지금 여기도 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건물 갖고 계셔가지고 그 중계기 통신사 그거에서 수익 좋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제 그거 없어져요. 일론 머스크 생각은 뭐예요? 6,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6,000개의 저궤도 위성. 그러면 기지국이 필요 없어요. 그래야 자율주행차가 사막에서도 사하라에서도 가죠. 야, 사하라에 딱 들어가니까 자율주행차가 못 가. 이거 왜 못 가니까? 여기 중계기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궤도 위성 6,000개가 지구를 커버하면 그게 다 간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는 게 스페이스 X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좀 밀리지만 반도체에서 다행히도 우리한테 다행인 거는 2차 전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켓시어, 점유율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고, SDI는 수익 쪽에 맞추고 특수전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잖아요. ESS. 그 제가 딱 보고 그냥 스쳐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2차 전지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동차나 딴 것처럼. 그런데 이 노란 게 뭐냐면 미래가치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2년 전에 시장에서는 이 미래가치를 훨씬 많이 해도 돼요. 끌어다 쓰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난대.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뭐예요? 지금 현재 돈 벌고 있는 게 좀 미흡해도 미래가치가 크면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실질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애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안 만져. 향후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그냥 주식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외국 애들도 계속해서 2차 전지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딱 맞는 게 한국에서 2차 전지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는 제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 계좌를 두 개로 나누시든지 아니면 한 계좌에서 이렇게 나눠서 쓰시든지 두 개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메인 포트폴리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산업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메인 포트를 하나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겉절이가 아니에요. 얘는 김장 담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계좌를 하나 놓고 하나는 뭐냐면 트레이딩만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만. 그래서 이슈성,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어떤 게 있고, 그 대신에 이런 트레이딩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요? 기대 수익을 낮춰요. 트레이딩은 길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기술적 분석,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충실히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것대로만. 그래서 뭐 더 올라가도 저건 내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아쉬운 게 낫죠. 덜 벌어서 속 쓰린 것보다 아쉬운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야 되고, 특히 트레이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동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파동선이 흔들거리면 이거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게 짧게 매매하는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준적으로. 그런데 나는 아니겠지. 주식시장에서 나는 아니겠지는 없어요. 반드시 걸려요. 그러면 그냥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한쪽은.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메인 계좌 안에 있는 종목을 갖고 트레이딩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삼성 SDI 갖고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메인에도 있는데 한쪽에서 트레이딩 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트레이딩용으로. 왜냐하면 이런 핵심을 이루는 산업군들이 힘이 좋잖아요. 외국인들 사도 팍팍 올라가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해도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 주식 투자라는 게 되게 웃겨요. 자기가 1000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200주를 팔았어. 그 다음날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주식 투자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나는 그러니까 듣보잡 주식 모르겠고 메인 쪽에 있는 주식이 좋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이슈성으로 놓고 거기서 얘를 갖고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제 손님 중에 서초동 사모님이라고 굉장히 큰 손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 지점에 있을 때 7시 반에 나오세요. 저보다 더 일찍 나와요. 그 제가 술 먹거나 그래서 좀 늦으면, 증권회사에 뭐 늦어봤자 8시지만 막 혼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그분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삼성전자만 하세요. 딴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느낌도 있어요. 저 그때 대리 때인데 딱 한 대리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종목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종목이라도 이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잘해도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돈 못 버는 예가 뭐냐? 자기가 정한 원칙을 시시때때로 바꾼다거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깨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힘들지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3,300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그랬었구나 이런 거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때 그랬었구나. 그리고 증권에서 직원 얘기 중에서 듣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좀 있으면 오릅니다.
이게 진짜 할 말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손해가 몇십 프로 났는데 이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도 이거 파시죠. 어떻게 그래요? 못해요. 그게 만약에 팔았다가 그 다음날 올라가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팔았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저 지점장한테 저희 대리 하나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그분이 막 그때 당시 청와대 근무하는 분이 열받아갖고 뭐 아무 일 없었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종목, 4종목이라도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뭘 사냐? 이게 족보입니다. 족보. 저거 위치 있죠? 위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 위쪽에 있을수록 센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뭐 이렇게 있지만 그걸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거. 그러니까 태양광에서도 한화 말고는 손대지 마세요. 왜 걔 안 오르면 딴 애도 못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리딩 컴퍼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긴가민가 해요.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00조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미국이 투자하고 바이든이 그랬어요. 연설에서 내가 반도체 지원 법안을 한 거는 미국이 아시아권 그 반도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TSMC도 2% 빠졌죠. 우린 뭐 4%, 7% 이렇게 빠지고, 뭐 이제 SK하이닉스는 중국 문제도 조금 있지만 그게 이제 결정타를 매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반도체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여러 대 맞았어요. 뒤통수를. 한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게 뭐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CMO 뭐 이런 쪽이나 이런 거 이제 잘 보세요. 이따가 이제 삼성 바이오도 설명드리겠지만 경기 방어, 이게 이제 경기 위축되면 경기 방어주들 식음료도 의외로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모르지만 그동안 더럭같이 올랐다가 곡물가 많이 빠졌어요. 현지에서. 그죠? 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나라의 음식료 회사들은 올려놓고 아닌 척하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괜찮을 가능성이. 자동차도 자동차도 문제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조지아주 같은 데서 막 상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난리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기업이 더 잘 푸는 것 같아요. 기업이 가서 겁도 주고 조지아주에 가서 겁도 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은 이 네카오, 특히 카카오가 너무 뻘짓을 해갖고 저도 물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그 기업 쪼개지 말고 쪼갠 거 다시 합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뭔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얘 시간을 좀 오래 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 원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조선도 말씀드렸잖아요. 배의 문제가 아니다. 배의 문제가 아니다. 방산도 약간 밑에서 아리까리해요. 여러분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폴란드는 러시아 접경 국가 아니에요. 근데 아닌 유럽 국가에서 갑자기 뭐 한국 무기를 몇십 조씩 산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폴란드는 인접 국가는 아니에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이 찍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다. 하지만 얘네들은 뭐냐? 트레이딩. 뭐 어떻대더라. 그러면 또 막 올르는 거죠.
그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거 할 때 주가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한번 쳤다 떨어져 있어야지 계속 올라가는 거를 이슈만 갖고 따라가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하나씩 보죠. 삼성전자. 제가 스쿨 분들한테는 P&F 차트하고 삼선 전환도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추세에서 얘 양선이 나올 때 제가 줌 라이브에서 그 말씀 드렸죠. 삼성전자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추세 바뀌었다. 추세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올랐는데 어떠한 이유였든 간에 음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월요일날 다시 튄다 그래도 이런 저는 하나짜리 음선이 나온다 그래도 어떤 충격이 있냐면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짜리 음선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양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고 양선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꺾여요. 이거는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일본 애들이 쓴 차트예요. 일본 애들이 옛날에 쌀 장사할 때 쌀 가격이 동향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시간 개념보다는 가격 개념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판단할 땐 얘하고 P&F가 잘 맞아요. 근데 P&F는 아직 안 돌았는데 삼선은 돌았어요. 그러니까 저 상승이 계속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 있다. 조금 조심하자. 그런 얘기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려면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회장 되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이든 그렇지 반도체도 그게 미국의 반도체 굴기죠. 결국 미국은 그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한 방 먹었죠. TSMC 더 끔찍한 거예요. 우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걔는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대만에 TSMC가 없다. 그럼 미국이 대만을 왜 보호해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 막 뭐 미사일 쏴서 대만을 점령하는 그런 것만 알고 있지만 홍콩 보세요. 중국도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홍콩 그냥 거덜내잖아요. 대만도 못 살면 거덜나는 거예요. 못 살면.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재용 회장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어디 가서 갖고 와야 돼요. M&A라든지. 그게 우리나라가 살 길이에요. 그것만 무슨 수를 쓰든지 가져오면 진짜 안 되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미사일 만들 때처럼 그냥 거기 가서 기술자를 그냥 끌고 오던지 뭐 하여튼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살죠. 우리나라 반도체는. SDI 여기서 저한테 그 스쿨에서 문자 주신 분 이게 이제 좀 이익이 나셨대요. 그래서 팔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5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점점 벌어지죠. 그래도 저렇게 위에 있으면 내려와 봤자 5일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이런 때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거 언제 파냐? 저 5일을 뚫고 내려오면 빨간 5일을 뚫고 내려오면 일부 익절.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동선이 옆으로 누우면 그 다음에 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자는 거죠. 근데 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한 애예요. 움직이는 게. 이런 정배열로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뒷다 사는 바람에 정배열이 좀 가파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정배열 상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역배열 이거 되면 종목이 뭐든 간에 그냥 때려야 돼요. 역배열이 나타났는데 안 판다? 그거는 개구리 배꼽 기다리는 거의 비슷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작심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배열되는 장에서는 안 돼요. 그냥 잠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 속는 거예요. 근데 정배열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좋게 볼 수, 그걸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가 어디냐? 5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게 내려와서 5일선이 깨질 때 팔아서 나 그만큼 덜 먹었어. 아쉬운 게 낫다는 거지. 그거 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그래야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SDI는 그 아시지만 사업 방법이 좀 달라요. LG에너지솔루션이랑. 얘네는 그 돈 안 되는 배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BMW에 얻는 거라든지 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 ESS를 부르짖는 게 뭐냐면 고품질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품 차는 그렇게 광고할지도 몰라요. 우리 배터리는 SDI 겁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왜? 늦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로라도 가야지. 근데 같이 우리가 거기서 마켓쉐어 경쟁을 하면 안 되죠. 카카오입니다. 근데 이게 주봉이에요. 제가 주봉을 그려왔는데 얘는 기술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역배열이에요. 근데 이게 살아나려면 저게 옆으로 누워서 기간이 필요해요. 지금 저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적금 들듯이 사서 놔두겠다 하는 걸로는 카카오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확률이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가 무슨 특단의 일을 벌이든지 뭐 이거를 하지 않는 한 저거는 쉽게 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카카오를 냈다 판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요. 현대차.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위주로 말씀드려요. 현대차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역배열. 아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 한 분 저한테 상담을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현대차. 저게 역배열이 딱 되잖아요. 그럼 팔아야 돼요. 근데 파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갈 줄 알고 기다린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정배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옥신각신 하는 거 일반 투자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게 정배열로 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만 보자 이거예요. 매일. 있는 것도 시간이 꽤, 여기 보세요. 정배열 되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히 하셔야지 자꾸 그거를 가까이서 보고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 하면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인 투자가는 역배열 나오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역배열 나오면 뭐 갑자기 무슨 현대자동차가 뭐 미국에서 공장 짓다 금이 나왔다 이래도 파는 거예요. 그런 거랑 관계없어요. 그냥 역배열 나오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이거를 원칙으로 여러분이 딱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남보다 덜 깨지고 남만큼은 벌 수 있어요. 남보다 더 벌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근데 남만큼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보다 덜 깨지고. 그러려면 저걸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 맨날 매일 보시는 건데 못 느끼시잖아요. 지금 그냥 보시면 맨날 저 끝에만 보시는 거예요. 아씨 여기서 이게 뭐 정의선이 뭐 했다는데 이거 올라간 거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제가 멀리 보래. 그냥 이렇게 이거 일봉인데 일봉만 쳐서 이렇게 봐도 얘 맛이 갔네.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 축적 기간이고 저게 터닝을 시켜야 돼요. 터닝을 시켜서 역배열을 고쳐놔야 돼요. 정배열로. 그거 아시죠? 장기선부터 이렇게 단기선이 위로 가는 게 이게 정배열이고 이게 거꾸로 가면 역배열이고. 그거
그거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삼성바이오. 요거 어저께 어떤 분이 물어서 제가 일부만 팔아보고 익절해 보시죠 그랬어요. 요게 딱 그거 아니에요? 5일선에서 탁 하고 하잖아요. 정배열이에요? 아니에요. 정배열이에요. 근데 5일선에서 탁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 익절. 나머진 들고 있어 본다. 저게 저러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왜 올라가? 왜 올라가요? 파동선이 살아있잖아요. 파동선이 살아있으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파동선을 무너뜨린다. 저 파동선을 무너뜨린다. 여기 66만 원, 86만 원 근처에 얘 무너뜨린다. 그럼 우리 흔한 말로 조금 공기 탁해지는 거예요. 공기 탁해져요. 조심해야 돼. 그거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이 사고 팔리는 물건이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봐도 되겠네. 조금 한번 접고 가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올랐던 데를 다 추적해 보세요. 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다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 순진한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다 나오잖아요.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사실이라니까 미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렇게 위에서 걸려서 5일 선상을 타고 가면 일부만 익절하고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훅 하고 떨어지면서 파동선을 탁 깬다. 그러면 아이고 잠깐 쉬자. 그게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이거 팔았다 다시 살까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다른 종목 하실 때도 똑같이 이거를 적용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사람들이 11선을 파동선으로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2주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인베스트먼트 풀인데 뭐 꼭 이 종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해요. 이게 경기 분석을 해요. 근데 경기 분석이 뭐 그렇게 이제 좋을 수는 없죠. 경기 위축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에서 산업군을 고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산업군이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종목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색깔. 하나솔루션, 뭐 포스코케미칼, CS-윈드, 삼성바이오, SDI,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은 선봉에 서는 애들이에요.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인베스트먼트 풀이잖아요. 수족관이야. 쟤네들이 고기예요.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있다가 끄집어서 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이제 내 포트폴리오 하나씩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예요? 맨날 열어서 내 종목만 봐요. 이게 내 종목만 보려면 그걸 맨날 왜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인베스트먼트 풀에 넣어놓은 놈들은 매일 체크를 해봐야 돼.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를 하지만 늘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이 투자 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다. 그래서 늘 뭐 그래왔지만 더 분발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점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멀리까지 지방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